강원도 작은 마을의 허름한 병원. 한 여자가 실려왔습니다. 전국에 1200개의 가맹점을 가진 황금통닭의 대표 서윤. 등산 가서 낙상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남편 재혁은 병실에서 나가기 전 아내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내가 운영해.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 전무님, 다음 주면 뇌사 확정. 서류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유진이 다음 주면 법원 허가 나와. 그럼 회사 지분 다 내 거야. 오빠, 정말 잘했어. 남편이 자리를 비운 순간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완벽한 뇌사 환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에 달한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여기 난간이 없어요. 서윤은 남편 재혁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 온 부부 여행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행이 아니라 회사 가맹점주 워크숍 겸 부부 동반 행사였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야죠. 인증샷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혁은 환하게 웃으며 서윤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절벽 끝 전망대. 아래로는 까마득한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발밑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마치 선계 같았습니다. 서윤이 운영하는 치킨 가맹사업 황금통닭은 전국 1200개 매장을 거느린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전 시장 한 구석에서 시작한 통닭집이 이제는 연 매출 5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양념 비법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해요. 서윤은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시댁가게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나 치킨 장사는 못해. 대학 나온 사람이 무슨 장사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재혁은 사업을 물려받길 거부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서윤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내가 고생이 많겠구나.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넌 착하고 성실하니까. 우리 가게 잘 부탁한다. 그날 이후 서윤은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처음엔 매장이 겨우 20개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가맹점을 직접 찾아다니며 점주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요즘 장사가 안 돼요.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새로운 메뉴 개발하고 있어요. 곧 좋아질 거예요. 서윤은 낮에는 매장을 돌고 밤에는 새로운 양념 비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황금통닭은 전국 최고의 치킨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 재혁은 달랐습니다. 회사 전무라는 직함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는 골프나 술자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회사에 나와도 직원들에게 큰 소리만 쳤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일하면 안 되지. 직원들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대표 남편이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참아야지. 하지만 요즘 들어 재혁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늦은 밤에 몰래 전화를 하거나 주말에 혼자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친구들 만나. 곧 올게. 재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의심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크숍에서 재혁이 먼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같이 여행 가요. 설악산 단풍 정말 예쁘대요. 서윤은 기뻤습니다. 혹시 남편이 변한 건 아닐까? 이제부터 우리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손만 잡고 서 있으면 멋진 사진 나올 거예요. 재혁이 서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난간도 없는 절벽 끝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서윤의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발밑으로는 구름이 흘러가고 저 아래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그만 들어가요.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서윤에게 이 절벽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요. 다른 점주들한테 보여줘야죠. 대표님 부부 금슬 좋다고. 재혁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윤의 손만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서윤이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재혁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굳어진 입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서윤 씨, 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여보 또는 당신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서윤 씨라니. 마치 남이 된 것처럼. 회사 지분 51%. 아직 당신 명의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윤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미안해요. 재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안 돼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을 놓지는 않았지만 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떨어뜨리듯 그렇게 가만히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손 놓지 마요. 제발. 왜 이래요? 서윤의 절규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뒤로 휘청였습니다. 손에 잡힌 재혁의 손이 점점 미끄러졌습니다. 툭! 완전히 힘을 뺀 재혁의 손에서 서윤의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 서윤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손을 휘둘렀고 간신히 절벽 모서리의 나무 뿌리를 움켜잡았습니다. 몸이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계곡. 손에 잡힌 나무 뿌리가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흙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손 잡아요. 제발. 서윤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재혁이 절벽 끝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여보, 왜 그래요? 손 좀 잡아줘요. 제발. 서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서윤 씨.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사무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제가 운영해야 해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서윤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재혁 씨, 당신, 왜?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15년이나 참았어요. 이젠 지쳤어요. 재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사고로 처리할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당신이 사진 찍으려다 실족사한 거라고 할 거예요. 재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비명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 돼요. 제발, 재혁 씨, 살려주세요. 하지만 재혁은 그냥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부러진 오솔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의 울부짖음이 산을 울렸지만 재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손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나무 뿌리가 조금씩 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아! 서윤의 몸이 계곡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나뭇가지들, 바위들, 몸이 부딪힐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속으로 풍덩. 차가운 계곡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폐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재혁 씨, 왜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서윤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1시간 뒤 실종 신고 접수됐습니다. 설악산 전망대 부근에서 40대 여성 실종. 소방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재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왔더니 없어졌어요. 제 아내를 제발 찾아주세요. 재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주변 가맹점주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전무님, 너무 걱정 마세요. 대표님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찾을 거예요. 혹시 다른 곳으로 산책 가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혁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오빠 계획대로 됐어?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유진. 재혁이 사람들 틈에서 슬쩍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갈게. 이제 우리 차례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계곡 수색은 어둠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살기 힘들 텐데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수색합시다. 그리고 이틀 뒤 발견했습니다. 하류 5km 지점. 구조대가 서윤을 찾았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였습니다. 맥박은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맥박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서윤은 응급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재혁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안도가 아닌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안 죽었지? 분명 떨어졌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재혁은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환자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 손상이 심각해서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재혁은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를 꼭 살려주세요. 제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돌아서자 재혁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깨어나지 못하면 끝이니까. 뇌사 상태로 한 달만 있다가 그때 생명 유지장치 끄면 돼. 재혁은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환자실 안 온갖 기계에 연결된 서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윤의 의식이 또렷하다는 것을,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것을. 재혁? 당신, 끝까지 가보자. 서윤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이송된 곳은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서울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맹점주 몇 명이 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재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상태론 이동이 위험하대요. 여기서 안정을 찾으면 그때 옮기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이라면 정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곳 작은 병원은 달랐습니다. 재혁이 미리 손을 쓴 곳이었습니다. 이틀 전 서윤이 구조되기 전날 밤 재혁은 이 병원을 찾아왔었습니다. 병원장실에서 중년의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기로 이송될 겁니다. 그렇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재혁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작은 성의입니다. 5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박 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작은 병원의 1년 순수익이 겨우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5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전무님, 이게 무슨... 제 아내가 깨어나면 안 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뇌 손상이 심각하다면서요? 그럼 뇌사 판정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생명 유지장치 달고 있다가 제가 결정하면 그때 끄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저는 6개월 전 원장님, 아드님이 음주운전 사고 내셨죠?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거 처리하는데 돈 많이 들었을 텐데요. 박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게다가 이 병원 빚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의료 장비도 낡았고요. 5천만 원이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 눈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윤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산소를 공급하고 심전도 기계가 심장 박동을 표시했습니다.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석고 붕대로 감긴 팔과 다리.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식이었습니다. 환자는 뇌사 상태입니다. 박 원장이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의 뇌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강한 진통제와 진정제를 계속 투여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생명유지장치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박 원장이 물러났습니다. 재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울음을 멈췄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자. 그러면 아무도 의심 안 해. 다음 날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황금통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대표의 사고 소식은 뉴스거리였습니다. 전무님, 대표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재혁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습니다. 재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내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제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전무님. 사랑이 느껴집니다.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났습니다. 재혁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연기 진짜 잘하네. 나도 속을 뻔했잖아. 빨리 끝내고 와. 보고 싶어. 마이너스 유진. 재혁은 작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재혁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들리나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얻게 됐어요. 당신이 15년 동안 일궈낸 것, 이제 내 거예요. 재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정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유진이를 3년 전부터 만났어요. 당신 몰랐죠? 유진이는 똑똑해요. 경영학 석사고 회사 운영을 잘 알아요. 당신보다 훨씬 나아요. 재혁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한 달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생명유지장치 끌 거예요. 의사도 동의했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참, 보험금도 받을 수 있대요. 10억 원이나 돼요. 괜찮죠? 당신 목숨값치곤 비싼 편이에요. 재혁은 웃으며 서윤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윤.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재혁? 당신
3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서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 때문이었습니다. 강한 진정제가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유진, 그 여자가 누구지? 그리고 보험금 10억? 서윤은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 차가운 말투, 계획된 살인, 모든 것이 견뎌야 해. 지금은 견뎌야 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날 밤, 재혁은 병원 근처 모텔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화려한 여자, 유진이었습니다. 오빠 힘들었지? 유진이 재혁의 넥타이를 풀어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끝났어. 정말?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한 달만 기다려. 그러면 서윤이는 조용히 사라질 거야. 보험금 10억도 받고, 응. 그 돈으로 사업 확장할 거야. 유진이 내가 계획한 대로.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서윤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한 달, 재혁은 한 달 뒤에 날 죽일 생각이구나.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김씨 아줌마.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이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서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 측정, 혈압 확인.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환자분, 뇌사라면서요? 김씨 아줌마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뇌파 검사 기록이 없네요. 보통 뇌사 판정하려면 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아, 그건 원장님이 직접 진단하셨대요. 간호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김씨 아줌마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간병인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 환자, 뭔가 다른데. 그날 밤 늦게 김씨 아줌마는 서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힘드시죠? 김씨 아줌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배신당해 봐서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 순간 서윤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환자분. 지금 서윤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얼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의식이 있으세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약 효과가 너무 강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서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환자, 뭔가 이상해. 내가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부터 김씨 아줌마는 서윤을 특별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의식 없는 뇌사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몸은 못 움직이지만 머리는 멀쩡해. 서윤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 의사의 회진, 그리고 재혁의 방문. 문제는 약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에 약을 주입했습니다. 그때마다 서윤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약, 진정제야. 몸을 마비시키는.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뇌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약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 뿐이라는 것을. 박 원장, 제 역과 짜고 치는 거구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재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이사 2명이 함께였습니다. 전무님, 대표님 상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혁은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분간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아내의 뜻을 이어서 재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전무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집안 사업 아닙니까? 대표님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이사들이 동의했습니다. 재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바보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이사들이 나갔습니다. 재혁은 문을 닫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들려요? 오늘 회사에서 임시 이사회 했어요. 재혁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나를 임시대표로 선임했어요. 당신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요. 서윤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엔 지분 이전 서류를 준비할 거예요. 당신이 식물인간 상태니까 후견인인 내가 대신 처리하는 거죠. 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법률 자문도 받았어요. 문제 없대요. 한 달 뒤 생명유지장치 끄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이 나쁜 놈. 서윤의 마음속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유진아. 재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 병원이야. 서윤이 병실에. 전화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도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언제 끝나? 보고 싶어.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알았어. 6시에 만나. 그 레스토랑에서. 좋아. 그럼 이따 봐. 사랑해. 나도. 재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들었어요? 유진이에요. 참, 소개 안 했죠? 유진이는 당신 회사 신입 직원이었어요. 3년 전에 입사했죠. 서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밝고 예쁜 여자 직원, 경영학 석사 출신, 재혁이 직접 면접해서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이. 유진이는 똑똑해요. 회사 운영에 대해 잘 알아요. 당신처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죠. 재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진짜 답답했어요. 맨날 가맹점주들 눈치나 보고. 그게 무슨 경영이에요? 유진이랑 나는 다르게 할 거예요. 효율적으로. 가맹점주들은 우리 가족이야. 함께 키운 사업이라고. 서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가봐야겠어요. 유진이가 기다려요. 재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참, 하나만 더. 보험금 10억 원. 벌써 서류 준비했어요. 당신이 죽으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서윤 씨. 재혁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이 모든 것을 억눌렀습니다. 견뎌. 견뎌야 해. 지금은 기회를 기다려. 저녁 7시. 김씨 아줌마가 야간 근무를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환자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김씨 아줌마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원장과 재혁의 대화였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다음 주면 뇌사 확정 서류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약속하신 건 잘 처리해 주시죠. 당연하죠. 생명유지장치 끄는 날 나머지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돈을 주고받아? 뇌사 확정 서류를 돈 주고 산다고? 김씨 아줌마는 얼른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나저나 환자는 괜찮죠? 중간에 깨어날 일은 없겠죠? 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투여하는 진정제는 강력합니다. 의식이 있어도 몸은 절대 못 움직입니다. 의식이 있어도? 그럼 이 환자분은 의식이 있다는 거야? 김씨 아줌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계속 그 약을 주시면 되겠네요. 네, 한 달은 문제 없습니다. 그 후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끔찍한 웃음이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급히 침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계획된 살인. 그녀는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하지만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이 환자분, 모든 걸 듣고 있을 거야. 얼마나 무서울까? 김씨 아줌마는 조용히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환자분, 저 알아요. 당신 의식 있는 거. 그리고 남편분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서윤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도와줘요. 제발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든. 김씨 아줌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아줌마는 병원 의무기록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윤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기록, 약물 투여 기록, 모든 것을. 역시 뇌파 검사가 없어. 뇌사 판정은 거짓말이야. 김씨 아줌마는 휴대폰으로 모든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약을 주입하러 왔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링거에 연결된 약물, 무색 투명한 액체. 간호사가 나간 후 김씨 아줌마는 그 약물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포폴, 강력한 진정제. 이걸 계속 투여하면. 김씨 아줌마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줄여야 해. 그래야 이 환자분이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줄여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씨 아줌마는 몰래 약물 투여량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입한 후 몰래 링거 속도를 늦췄습니다. 아주 조금씩. 3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느꼈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움직여. 손가락. 움직여. 서윤은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오른손 검지,
단 하나의 손가락. 그날 밤 김씨 아줌마가 옆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서윤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그것을 봤습니다. 환자분, 지금 움직였죠? 김씨 아줌마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세요. 할 수 있죠? 서윤은 온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분명하게, 맞아요. 의식이 있어요. 김씨 아줌마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남편분이 알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김씨 아줌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약을 계속 줄일게요. 그동안 천천히 힘을 키우세요. 알겠죠? 서윤의 손가락이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김씨 아줌마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모텔에서 유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2주 지났어. 반은 왔네. 응. 2주만 더 참자. 그럼 우리 결혼식 올릴 거지? 호텔에서 크게. 당연하지. 황금통닭 대표 부인이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서윤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줌마, 고마워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생겼어.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재혁, 유진, 박 원장, 너희들 모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힘차게.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윤은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계속 약물을 줄여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목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간호사들이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재혁도 하루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윤은 완전히 힘을 빼고 누워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김씨 아줌마는 야간 근무 때만 서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서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번 움직이면 예, 2번 움직이면 아니요. 환자분, 오늘 남편분이 또 왔었어요. 변호사랑 같이요. 김씨 아줌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은 이전 서류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률 자문 받고 있었어요. 서윤의 손가락이 2번 떨렸습니다. 분노의 표시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김씨 아줌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복도에서 나눈 대화예요. 김씨 아줌마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이 서류면 문제 없죠? 네, 전무님. 배우자가 의식 불명 상태면 법정 대리인이 재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법원 허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면 나옵니다. 서류 완벽하니까요. 좋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직원도 왔었어요. 김씨 아줌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10억 원짜리 보험이래요. 남편분이 3년 전에 들었대요. 수익자는 남편. 3년 전 유진을 만난 시기. 그때부터 계획한 거구나. 서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혁은 3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환자분, 힘내세요. 제가 증거 계속 모으고 있어요.
휴대폰에 다 저장했어요. 김 씨 아줌마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곧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서윤의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고맙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복도엔 간호사 한 명만 당직 근무를 섰습니다. 김 씨 아줌마는 서윤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긴장의 연속이라 피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 아줌마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아, 김 씨 아줌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재혁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밤 11시에 병원을 찾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전무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김 씨 아줌마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아, 서류 좀 찾으러 왔어요. 침대 옆 서랍에 두고 간 게 있어서요. 재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재혁은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나야. 잠깐 들렀어. 재혁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 아줌마를 의식한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을 때 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재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모든 힘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 아줌마. 재혁이 돌아봤습니다. 방금 제 아내 손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럴 리가요. 착각이실 거예요. 김 씨 아줌마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재혁은 다시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여보, 들려요? 손 움직일 수 있어요? 서윤은 필사적으로 몸에서 힘을 뺐습니다. 단 한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숨조차 얕게 쉬었습니다. 재혁은 한참을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눈동자,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것을. 이상한데.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전무님,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김 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재혁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간에요? 네. 뭔가 이상해요. 재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 아줌마는 어쩔 수 없이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박 원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재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윤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깨어 있는 거야? 서윤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선 안 됐습니다. 만약 깨어 있다면 큰일이지. 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럼 계획을 앞당겨야 할 텐데. 생명유지장치를 지금 당장 끌 수도 있어.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면 의심받겠지. 아직은 참아야 해. 재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10분 뒤 박 원장이 도착했습니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였습니다. 전무님,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제 아내 손이 움직인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움직였다고요? 박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봤습니다. 펜으로 발바닥을 긁어봤습니다.
눈에 빛을 비춰봤습니다. 반응이 없는데요. 착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뇌사 상태가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 걱정 마세요. 박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역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자기도 위험하니까요. 그렇다면 혹시 약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나요? 제역이 물었습니다. 더 강하게요? 네. 혹시 모르잖아요. 중간에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제역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을 더 강하게? 그럼 내가 줄인 게 소용없어져.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용량을 늘리겠습니다. 박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제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역과 박 원장이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김씨 아줌마와 서윤만 남았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분 들었죠? 약을 더 강하게 한대요. 서윤의 손가락이 2번 떨렸습니다. 절망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김씨 아줌마는 생각했습니다. 약을 늘리면 이 환자분은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어. 어떡하지? 그때 김씨 아줌마는 결심했습니다. 환자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서윤의 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습니다. 동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제가 경찰서에 갈게요. 증거는 충분해요. 녹음 파일, 사진 다 있어요. 김씨 아줌마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제역과 박 원장의 대화 녹음, 의무기록 사진, 보험 서류 사진,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남편분도 원장님도 다 잡힐 거예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제역이 몰래 엿듣고 있다는 것을. 제역은 나가는 척하고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줌마의 말을 전부 들었습니다. 경찰 신고, 증거, 녹음. 제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간병인,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제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전화 너머로 박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간병인이 문제야. 우릴 감시하고 있어.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뭐라고요? 내일 아침 경찰에 신고한대. 어떻게 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그 간병인을 해고해야겠네요. 내일 아침 바로. 그것만으론 부족해. 증거를 없애야 해. 휴대폰을. 그건 너무 위험한데요. 위험? 지금 우리가 더 위험해. 어떻게든 해. 제역이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역은 병실 문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 씨, 당신 운이 다했어. 이제 끝장을 볼 때야. 그는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병실 안. 김씨 아줌마는 서윤의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경찰이 오면 남편분도 원장님도 다 체포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서윤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씨 아줌마, 조심해요. 제역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김씨 아줌마는 잠에서 깼습니다. 병실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뜬 것입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좋아, 이제 경찰서에 가자. 김씨 아줌마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5개, 사진 20장, 모두 재혁과 박 원장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환자분, 제가 다녀올게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김씨 아줌마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병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교대 근무 시간이라 간호사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씨 간병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아, 원장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김씨 아줌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원장실로 좀 오시죠. 박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당장 와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박 원장은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 큰 덩치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경비원들이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박 원장을 따라 원장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비원 2명이 문 앞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씨, 당신 해고입니다. 예. 왜요? 근무 태만, 환자 관리 소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김씨 아줌마가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원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급여입니다. 지금까지 일한 것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 들어 있어요. 급여는 이미 받았는데요.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박 원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대폰 내놓으세요. 김씨 아줌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병원 규칙입니다. 퇴사할 때는 회사 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 개인 휴대폰인데요.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러려고 날 부른 거구나. 증거를 없애려고. 싫어요. 이건 제 거예요. 김씨 아줌마는 휴대폰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비키라고요. 조용히 해요. 여기 환자들 자고 있어요. 박 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김씨 아줌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나요. 김씨 아줌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 경비원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잘했어. 박 원장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돌려줘요. 김씨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네요. 박 원장은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재혁과의 대화, 보험 이야기, 돈거래 이야기, 모든 것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런 걸 몰래 녹음했어요? 불법 아닙니까? 당신들이 하는 짓이 불법이에요. 환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김씨 아줌마가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박 원장은 태연하게 말하며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김씨 아줌마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원장은 모든 녹음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사진들도 모두 지웠습니다. 증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깨끗하네요. 박 원장은 휴대폰을 김씨 아줌마에게 던졌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이 병원에 오지 마세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박 원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딸 대학생이죠? 서울대 다닌다고 들었는데 장학금 받아서 간신히 다니는 거 알아요. 김씨 아줌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쓸데없이 떠들면 당신 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알아들었죠? 박 원장의 협박이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딸을 위협받으니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김씨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환자분,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서윤의 병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이번엔 약물 용량이 2배였습니다. 박 원장의 지시였습니다. 약물이 서윤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간신히 움직이던 손가락도 다시 마비됐습니다. 안 돼. 김씨 아줌마. 어떻게 된 거야?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오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재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유진과 함께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유진 씨가 함께 왔어요. 인사해요. 재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유진이에요. 유진은 서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참 안 됐네요. 이렇게 누워만 계시다니. 유진은 가짜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재혁이 유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정말? 드디어? 응. 다음 주면 법원 허가 나와. 그럼 회사 지분 다 내 거야. 오빠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서윤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키스까지 했습니다. 서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참, 그 간병인은 해결했어? 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원장님이 해고했어. 증거도 다 없앴고. 다행이다. 위험할 뻔했네. 이제 아무 문제 없어. 2주만 더 기다리면 돼. 재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보험회사? 네, 맞습니다. 재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제 아내 서윤입니다. 뇌사 상태 맞습니다. 서류요? 네, 보낼게요. 재혁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최종 확인한대. 곧 10억 나와. 와, 10억?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사업 확장하고 나머지는 우리 결혼 자금으로. 오빠 최고야.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김씨 아줌마. 증거도 사라졌어. 이제 어떻게 해?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한 가지를 더 해뒀다는 것을. 그날 오후
김씨 아줌마는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했습니다. 다행이다. 여기 백업해뒀어. 김씨 아줌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증거는 삭제됐지만 그녀는 미리 모든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해뒀던 것입니다. 녹음 파일 5개, 사진 20장,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자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김씨 아줌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딸을 협박했지만 그래도 해야 해. 이건 살인이야. 김씨 아줌마는 온라인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골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살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편 이재혁과 박 원장이 공모하여 그녀는 한자 한자 신중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백업한 증거 파일들을 첨부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 한 명이 온라인 신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그는 김씨 아줌마의 신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회사 지분 51%. 아직 당신 명의죠? 생명유지장치 끄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재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거 살인 미수 아냐? 형사는 황급히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긴급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환자 살해 음모가 진행 중입니다. 뭐? 자세히 말해봐. 형사는 신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팀장은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건 큰 사건이야. 바로 출동해. 네. 형사 3명이 급히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병원. 서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2시간 거리.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재혁이 다른 계획을 실행할지도 몰랐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재혁은 회사 회의실에 가맹점주 대표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온 주요 점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재혁은 숙연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서윤 대표님의 상태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벌써요? 한 점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대표님도 이렇게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재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혼자 그런 결정을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대표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이시니까요. 재혁은 점주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떳떳하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전무님, 점주들은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재혁은 점주들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미리 기자 몇 명도 불러놨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제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재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습니다. 황금통닭 서윤 대표, 오늘 생을 마감합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중환자실암. 박 원장이 나와 재혁을 맞았습니다. 전무님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환자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박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점주들과 기자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윤, 창백한 얼굴,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여보, 재혁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더 지켜주지 못해서.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카메라가 재혁의 눈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점주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편히 가세요. 전무님, 힘내세요.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재혁은 박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박 원장이 인공호흡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스위치에 올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서윤 씨. 재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재혁 옆에 서 있던 한 점주가 그것을 봤습니다. 방금. 왜 그러세요? 대표님 손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점주의 말에 모두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착각이실 겁니다. 대표님은 뇌사 상태예요. 재혁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윤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아니에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여러 점주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확인해 보세요. 박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눈도 움직여요. 카메라가 서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윤의 눈꺼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재혁이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제 말은. 재혁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떠진 눈이었습니다. 대표님, 깨어나셨어요. 점주들이 환호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지만 재혁과 박 원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밀었지. 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무님, 대표님이 뭐라고 하세요? 점주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온 힘을 쥐어짜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혁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그날, 일부러, 낫지.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중환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점주가 물었습니다. 설악산, 절벽에서. 서윤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날 떨어뜨렸어. 뭐라고요? 점주들이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재혁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여보,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고였어요. 사고가 아니야. 서윤은 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사 지분 51%. 넌 그걸 원했지.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그때 서윤은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리모컨. 한 점주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요? TV. 켜봐. 점주가 TV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영상이 자동 재생됐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미리 설정해둔 것이었습니다. USB를 TV에 꽂아놓고 자동 재생되도록 해뒀던 것입니다. 화면에 재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제가 운영해야 해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명유지장치 끄면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녹음된 목소리였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몰래 녹음했던 것입니다. 보험금 10억 원. 벌써 서류 준비했어요. 점주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재혁과 박 원장의 대화. 뇌사 확정 서류는 돈 주고 샀어요. 약을 계속 투여해서 못 깨어나게 할 겁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혁과 유진의 대화. 다음 주면 회사 지분 다 내 거야. 오빠 최고야.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거지? 점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재혁을 집중적으로 비췄습니다. 이건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무님, 이게 사실입니까? 대표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점주들이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재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원장님도 공범이군요. 점주들이 박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박 원장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손들어. 형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씨 아줌마의 신고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이재혁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원장, 당신도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억울해요.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형사가 재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재혁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원장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어. 박 원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서유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점주들이 황급히 도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서유는 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죽은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양심이야.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들이 재혁과 박 원장을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남은 점주들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서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황금통닭 대표 살해 음모 드러나 남편과 병원장 공모 생명유지장치 제거 직전 극적 반전 기적처럼 깨어난 피해자 모든 증거 확보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혁과 박 원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진도 체포됐습니다. 공범 혐의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의 진짜 복수가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혁, 박 원장, 유진
세 사람이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방청석은 가맹점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법정 안을 비췄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재혁, 일어서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치장에서 지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윤을 상해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절대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녹음된 증거는 뭡니까? 당신 목소리 아닙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생명유지장치를 끊겠다고 말했다는 겁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검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3년 전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수익자는 본인,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진 씨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2주 전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재산 상속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요? 모든 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 원장. 판사가 박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거짓 진단을 내렸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원장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병원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들 사고 뒤처리에도 돈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은 의사 면허를 악용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유진. 판사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이라고요?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재혁 씨와 공모해서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재혁 오빠가 사고라고 했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검사는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의 통장 내역입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재혁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으로 등산 장비를 샀더군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당신은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알아봤죠. 가격은 15억 원. 그건 모두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피해자 서윤 씨 증언석으로 나오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서윤은 많이 회복돼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간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증언석에 섰습니다. 재혁은 서윤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서윤 씨,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7일 오후 3시경 설악산 전망대에서였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재혁은 사진을 찍자며 저를 절벽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난간도 없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 51%, 아직 당신 명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손에서 천천히 힘을 뺐습니다. 제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는 내가 운영해야 해.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손을 놨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나무 뿌리를 잡았지만 남편은 그냥 갔습니다.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박 원장에게 돈을 주는 것, 거짓 진단을 내리는 것, 유진이라는 여자와 나누는 대화, 보험금 이야기, 모든 것을. 의식이 있었는데 왜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강한 진정제를 투여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마비됐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났습니까? 김씨 간병인이 도와줬습니다. 몰래 약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서윤은 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가맹점주들과 기자들 앞에서 생명유지장치를 끄려 했습니다. 마치 비통한 남편인 척하면서. 하지만 저는 깨어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피고인 이재혁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아내가 회사를 키우는 동안 저는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제가 아내 밑에서 일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재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유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저는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돈과 사랑에 눈이 멀어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후회합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혁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아니, 서윤 씨,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당신은 15년 동안 제 옆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죠. 그게 가장 슬픕니다. 재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재혁, 박 원장, 유진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서윤은 증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를 다시 일으켜야죠. 제대로 된 황금 통닭으로. 서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지켜낼게요. 우리 회사.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혁 살인 미수,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박 원장 의료법 위반,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유진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5년. 세 사람 모두 법정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뉴스는 이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황금통닭 사건 피고인 전원 실형. 기적처럼 살아난 여성 CEO. 범죄자들에게 철퇴. 전국이 환호했습니다. 서유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를 재건하고 가맹점주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서윤의 진짜 복수였습니다. 배신자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살아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한 달 뒤 서울 구치소 면회실. 재혁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백발이 늘어난 머리,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앉았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재혁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유진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유진아.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빠. 아니, 이재혁 씨.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뭐라고? 저 오늘로 끝이에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유진아, 왜 그래?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유진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돈을 사랑했어요. 오빠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오빠가 가질 재산을 사랑했죠. 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오빠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유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오빠가 일을 너무 서툴게 해서. 만약 제대로 했으면 우리 지금쯤 부자였을 텐데. 유진아, 너 진짜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당연하죠. 15년 늙은 남자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해요? 돈이 있으니까 참았던 거죠. 유진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난 뭐야? 재혁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였죠. 오빠도 저도. 이제 각자 감옥에서 썩으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재혁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유진아, 소리쳤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독방으로 돌아가야죠. 재혁은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잃었구나. 아내도, 회사도, 사랑도, 모든 걸. 독방 문이 닫혔습니다. 재혁은 침대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자 교도소, 유진도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5년을 여기서 보내야 해. 유진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병원. 박 원장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이미 박탈당했습니다. 병원은 폐업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면회 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박 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때문이죠. 제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아니다. 아빠가 욕심을 부렸다. 돈에 눈이 멀었어. 아버지,
어떡해요. 우리 가족은 엄마 잘 모셔라. 그리고 너는 올바르게 살아라. 아빠처럼 되지 마라. 박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들이 울며 나갔습니다. 박 원장은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용서받을 수 없어. 세 사람 모두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자유도 미래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구 황금통닭 본사 서윤은 대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 회사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서들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김씨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부장님.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이제 황금통닭의 관리 부장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영입한 것입니다. 아직도 부장이라고 부르시면 어색해요. 김씨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생명의 은인이신걸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대표님이 강하셔서 이겨낸 거예요. 아니에요. 김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서윤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가맹점주 회의 준비는 어떻게 됐나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1200명 전원 모입니다. 좋아요.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서울 코엑스 대회의장,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120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 서윤이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통닭 대표 서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2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고 회사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약속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가맹점주 이익 보장. 앞으로 본사 로열티를 10% 낮추겠습니다. 점주들이 환호했습니다. 둘째, 공정거래.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점주 대표들과 함께 회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셋째, 가족 같은 회사. 황금통닭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가족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 사건으로 배웠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망칩니다. 하지만 진심은 사람을 살립니다. 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은 있었지만 가족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더 좋은 황금통닭, 더 행복한 황금통닭을 만듭시다.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점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점주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황금통닭 만세. 서윤 대표님 만세.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뒤 황금통닭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CEO를 응원합니다. 황금통닭 치킨 먹으러 갑니다. 매출은 30% 증가했습니다. 서윤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옆에 섰습니다. 대표님, 추운데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생각이 나서요. 무슨 생각이요? 제 역시 생각이요. 서유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워요? 아니요. 이젠 안 미워요. 그냥 불쌍해요. 불쌍하다고요? 네.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돈도 사랑도 자유도 모든 걸 잃었죠.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달라요. 저는 모든 걸 얻었어요. 회사도 가족도 삶도 그리고 무엇보다 서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자신을 얻었어요. 강한 저를, 살아있는 저를. 김씨 아줌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멋지세요. 고마워요, 김 부장님.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바람. 서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바람. 1년 뒤 황금통닭은 전국 1,500개 매장으로 확장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유명한 CEO가 됐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법, 배신 후 재기하는 법, 진정한 리더십이란. 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자선 행사였습니다. 황금통닭에서 후원했습니다. 한 환자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그 힘든 일을 이겨냈어요?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저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윤은 환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였습니다.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켜봐 주셨죠? 제가 해냈어요. 서윤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황금통닭 잘 지키고 있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꿈, 제가 더 크게 키울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미소처럼. 서윤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좋은 꿈만 꿀 것입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배신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5년 후, 재혁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남았습니다. 유진은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정과자였기 때문입니다. 박 원장도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번창했고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은 살아 있었습니다. 강하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